119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너무 추워요. 그죠? 예, 마음도 시리고. 왜요? 예, 몰라요. 성공만 위해서 카메라를 보고 성공해서 달리는 이동환 기자니까 추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 카메라만 보는데 그래도 연말 연시에는 저 같은 사람도 힘듭니다. 예. 하지만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커플들은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자, 12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 1부는 삼성, 현대모비스, DB, KGC, SK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주 풍성한 소식들이 많아요. 자,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1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효진님이 보기 전에 댓글 달아요. 선댓글 후감상 뭐 이런 그 모드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간이 이정현 선수 언급 궁금했는데 무슨 말씀하셨을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뭐 이제 저는 명확합니다. 예. 싸워라. 대신 마지노선 넘지 마라. 그렇죠. 여기까지. 예. 사실 또 내일 예정돼 있어요. 마침 또 공교롭게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주에 갑니다 제가. 예. 전주에 가시나요 내일? 네네. 그렇군요. 또 직접 보고 오시. 아니 네. 이관희 선수가 어제 제가 사실 울산에서 만났거든요. 네. 전주 오시냐고 묻더라고요. 그 네.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왜 안 오시냐. 네네. 그럼 유동혁 기자가 가서 또 인사 딱 이제 전해주면 되겠네요. 예, 예. 그걸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사건이 일어나면 기사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이거를 그냥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 프로농구 발전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이정현 이관희 선수가 정말 막 이상하게 싸우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노선 넘지 않고 있고 이런 흥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두 선수 간의 그런 어떤 뭐 일종의 갈등, 뭐 관계 그렇죠. 이런 거는 갈등이죠, 완전 완벽한 갈등. 갈등은 그래도 본질적인 걸 잡고 가서 좋은 것 같아요. 농구라는 본질적인 거. 그렇죠. 농구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어떤 관계만 서로 막 그러면은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의견처럼 그렇게 보일 텐데 결국에는 경기에서 보여주거든요, 둘 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기자와 저와의 어떤 갈등도 비슷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맥락에 통한다. 저희가 이제 농구로 얘기를 하고 농구로 갈구고 농구로 비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노선은 넘지 않잖아요. 제가 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때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럼요.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혹시 비꼰 적 있었나요, 농구로? 많죠. 아주 많죠. 예. 그렇군요. 아주 많죠. 네네. 알게 모르게 제가 그랬나 보네요. 아니요. 그런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딱 비꼬고 거기서 내가 당했어. 다음에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김현성님이 이제 슬슬 결정할 것 같은데 혹시 전자랜드 심스 교체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제 안 그래도 이 심스 교체설을 2라운드부터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분위기는 일단은 믿고 가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이냐? 예. 없어요. 진짜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삼성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외국 선수 교체하고 뭐 이랬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이제 이 감독님들 외국 선수 교체하는 감독님들이 이제 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선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2주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게 좀 커요. 그렇죠. 그리고 NBA 로스터가 완전히 정리되고 나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댓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님이 모비스 팬입니다. 요즘 김민구 선수 활약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장단점 정리해 주시고 서명진 선수가 김민구 선수 찬스를 잘 못 봐주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유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모비스도 우리 그 전문 기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제 커뮤니티에서 무관심보다는 오해가 낫다. 이동환 기자는 특정 팀의 어떤 팬이다, 특정 선수의 팬이다. 저희가 조금 이따 언급할 건데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 김민구 선수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어떤 기본적인 농구 센스 특히 저는 그게 좀 볼핸들링한테 특히 2대 게임 할 때 되게 잘 드러난다고 봐요. 맞습니다. 2대 게임 할 때 막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진 않았지만은 그 어떤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나 그리고 동료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플레이까지 했던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상대 수비 움직임을 보고 어떤 자신의 어떤 또 다른 디시전, 저는 이게 최대의 장점을 봐요. 디시전 메이킹. 예, 그러니까 이게 2대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핸들링이 되고 본인의 볼이 왔을 때 수비의 클로즈아웃 움직임을 읽고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거,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사실 이게 안 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어떤 수비 움직임 읽고 판단하는 게 잘못돼서 그 어떤 그 포지션 자체를 그르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김민구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그걸 좀 부각을 시키고 싶어요. 예. 그 현대모비스 유지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김민구 선수가 볼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실책 비율 발생률이 높아진다. 즉 그게 이제 장점 단점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2대 공격 좋죠. 근데 거기에서 그 좀 더 이제 나가서 유지학 감독이 원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짧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김민구 선수의 약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사고 이후에 운동 능력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파바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길게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 압박의 실책 비율이 좀 높아진다. 근데 센스가 지금 거의 만렙 수준이고 또 이 선수 좋은 점은 근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맥을 잘 잡는데 거기에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은 되는데 이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자제를 하면서 그걸 이제 잘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볼 핸들러를 누굴 삼고 있냐면 서병진 선수를 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민구 선수하고 서병진 선수가 이제 같이 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혼자 뛰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못 봐준다기보다는 김민구 선수의 그런 이제 임팩트 있으면서도 좀 이제 짧게 볼을 가지고 하는 농구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병진 선수와 뭐 김민구 선수 약간은 이제 어떤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잘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주희님이 이르농구 재밌게 보고 있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비스가 전자랜드에 김상준 선수 높은 연봉으로 영입했는데 연봉값 못해서 연봉 많이 내려간 이후로 트레이드 됐어요. 자, 농구 선수 FA는 계약금도 없는 것 같은데 연봉 보장 받나요? 아니면은 계약금 없고 첫 해 높은 연봉 받다 못하면 다음 해부터 낮아진 연봉만 받는 건가요? 하셨어요. 자,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금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 없죠. 않고요. 예. 농구 FA에서. 그리고 단년 계약 제도죠. KBL의 그렇죠. 계약 제도는. 그러니까 이제 FA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 5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연봉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게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다만 거기서 보수 총액과 인센티브가 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년은 뭐냐면 1년에 5억, 5억 딱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연봉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단년은 뭐냐면 4년에 5억 하면 20억을 다 받는 거죠. 예, 보장이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년 계약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김상규 선수는 첫 해에 연봉을 많이 받다가 그 다음에 못해서 이제 못 받게 된 거죠. 그럼 캐시 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뭐 그래도 부럽습니다. 이르는 거는 저희 단월 계약입니다. 단월 계약. 예, 그렇죠. 예, 단월. 예. 월마다. 예. 하지만 월마다, 예,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안정감을 느끼고 네, 있어요. 안정감 행복합니다. 느껴서, 나쁘지 않아요. 예. 불만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예, 말 더듬는 거 보니까.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자, 네. 그러면 한번 팀으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 삼성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합니다. 케네디 믹스 선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차민석 선수 D리그에서 데뷔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 케네디 믹스 선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케네디 믹스가 이제 어제 자가격리를 끝내고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선수 2m 8cm의 되게 좋은 체격까지 가진 선수고, 일단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가장 느낀 것은 이 선수도 슛터치가 되게 괜찮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미드레인지 점프슛도 있고 포스트업 상황에서 어떤 오른손 훅슛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슛터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시 고반과 놓고 봤을 때 가장 비교되는 것은 조금 더 빠르고 피지컬한 느낌. 예, 그러니까 제시고만은 키는 큰데 좀 뭔가 둔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믹스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 예, 이렇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인데 제시고반하고 뭐가 좀 다를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팅 터치 능력은 뭐 제시고반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골 밑에서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힉스가 이제 믹스하고 같이 힉스가 되버렸네. 예, 힉스 선수가 이제 믹스 선수와 같이 이제 대학 동문인데. 그렇죠. 예. 그 사실 케네디 믹스 선수가 주전이었고 힉스는 이제 식스맨급으로 이제 활약을 했었지만 지금 상태는 이제 1, 2옵션인데 문제는 이제 아이자 힉스가 아직까지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30분 이후에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10에서 15분 또는 상대 팀에 따라서는 한 20분 정도 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카드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제시고인이 나오게 되면 골 밑에서 어떤 수비가 좀 허술해진다라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쵸. 케네디 믹스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메워줄 수 있다. 이동환 기자 말처럼 좀 더 피지컬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리바운드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골 밑에서 어떤 수비 능력이 좀 더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점에서 케네디 믹스 선수의 교체는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삼성 구단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냐면 20만 달러 수준으로 데려올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동문이잖아요. 힉스랑 믹스랑 그리고 친분이 있대요. 그래서 시즌 시작 전에 원래는 믹스가 같이 뛸래 이렇게 꼬셨었대요. 다른 리그에서. 일본 리그. 예, 일본 리그에서. 근데 힉스가 이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KBL에 왔고 이번에 오게 된 것도 그 둘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1, 2옵션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1옵션은 아이자 힉스라고 봅니다. 근데 케네디 믹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특정 팀에서는 케네디 믹스가 좀 더 좋은 역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민석 선수가 D리그에서 데뷔를 했어요. 이 선수 이제 고교 막 이제 졸업 예정 선수인데 자 이 선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D리그 전자랜드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이제 20십 이상의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는데 저는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페이스업 이후에 어떤 터프한 몸싸움을 이용한 골밑 돌파.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나는 뭐 포스트업이나 이런 걸 하는 선수가 아니고 원래부터 페이스업 이후에 어떤 공격을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플레이가 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게 흐르면은 막 외곽에서 그냥 소프트하게 점퍼만 던지거나 애매하게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장신 선수가 어설프게 막 스텝백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골 밑으로 터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 효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있고 플러스 자유투 유도가 된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농구 선수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좀 포텐셜이 되게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스피드도 좋고. 저는 이제 기준을 좀 높여야 돼요. 뭐 이 선수 뭐 실링은 뭐 그러니까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프로 선수니까 프로에 맞게 이제 저는 좀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일단 파워 스피드 두루 갖췄다. 이동훈 기자 말에 100% 동의를 하고, 즉 이제 보통 보면 유망주들이 이제 좀 마른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벌크업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를 갖추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두 번째로 이제 파워를 쓸 줄 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쵸. 어떤 센스 문제니까.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에서 이제 범핑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공격에서 오른쪽 왼쪽이 다 된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공격 루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실제적으로 프로에서 오른손에서는 다 쓰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오른쪽 돌파 때문에 이쪽으로 맞거나 뭐 그쵸. 그 같은 방향을 맞거나 이런 이제 그 특정 수비를 타기 수비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차민석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슈팅 메커니즘은 괜찮다. 자기가 뭐 슈팅을 갖다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빅맨이라기보다는 이제 포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다. 그리고 퍼스트 스텝이 좋아요. 이 선수가 공격에서. 그러니까 페이스업을 딱 했을 때 스피드는 좀 떨어지는데 퍼스트 스텝이 좋기 때문에 그건 이제 농구 어떤 재능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재능은 있다 충분히. 근데 약점으로 보면 백코트가 습관적으로 지금 늦어요. 이거는 뭐 체력적인 부분인데 이 체력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습관성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동신장 대비해가지고 확실한 스피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송교창이나 양홍석 같은 그런 스피드라고 보기는 그것도 좀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상대 훌론 수비들에 대해서 실책 유발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저 막 공을 막 긁어내니까 그렇죠. 양쪽의 수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전할 수 있고 스크린 수비는 최악이다.
거의 제로 수준이다. 스크린 수비가 안 돼요 아예.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크린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가 그 예측이라든가 파이트 스루로 빠질 거니까 슬라이더 빠질 거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는 그 수정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 수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비 스텝이 잡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예측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수비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망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제가 볼 때 실전용 할 수가 없어요. 박지원 선수가 잘하는 이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는 이유 예상보다 수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선수는 뭐냐면 공격 재능은 넘치는데 수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로 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 상태로 가면 팀 공헌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스타일. 예를 들어 삼성 김진영 선수도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공격 자기 마크맨 공격자를 놓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습관적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고쳐야 돼요.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프로에서 주전으로 뛸 수는 있어도 그 윗선의 어떤 레벨로 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비 능력을 또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제 이동혁 기자 아무래도 2대2 수비 쪽에 또 좀 더 치중을 해서 또 말씀 주시겠는데 저는 그 이제 볼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는 결국에는 장신 포워드로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상황에서 상대 3번의 어떤 스크린 받고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뭐랄까요 막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프로에 와서 패턴 플레이 자체를 처음 해본대요. 공격이든 수비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감독님들이 흔히 말하는 수비의 길. 그러니까 패턴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패턴 플레이를 많이 경험해보면은 이런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오지.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스크린도 피해가면서 잘 따라다니는데 자기 마크맨을 이게 패턴 플레이 자체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움직임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측 능력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센스도 필요하지만 많이 습득을 하고 인풋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풋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삼성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1군 투입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그 잠재력이 있는 선수고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향후 한 1, 2년간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폭이 바뀔 수 있어요. 많은 유망주들이 그랬고 그래서 차민석 선수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현농이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현농 얘기를 꾸준히 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특히 안 좋았다. 근데 삼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손흥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은 체력이 확 떨어지면서 경기력도 확 다운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요일 삼성전 같은 경우는 20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상대 아이자 힉스가 리그 최고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떤 이제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가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이동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복이 심한데 이 기복이 심한 거는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 체력적인 어떤 문제, 두 번째는 그 선수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모비스가 삼성하고 경기에서 2경기를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자 힉스를 현농이 어느 정도 잡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자 힉스가 잘한다고 하지만 현농이 넘지 못할 그런 상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 공수 이제 밸런스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올라온다 그랬었는데 시즌 초반에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활동력이 완전히 뚝 떨어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번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공격 능력은 제가 볼 때는 포스업 능력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수비를 하고 거기서 달릴 수 있고 간간히 넣는 미드 점퍼라든가 석점 이 부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공헌도를 최대치로 높여주고 있고 이 현농의 어떤 골밑 수비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나머지 선수들 외곽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롱생 롱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 기복이 생겨버리면 현대모비스는 지금 계산에 안 서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이 왜 그런가 딱 봤을 때 이제 현대모비스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농도 감정의 어떤 기복이 있다. 그리고 조금 게으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다라는 거. 호주 리그에서도 좋은 선수였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갖다 소화를 하면서 풀타임을 계속 소화하고 이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연습량에서 나오는 어떤 체력 그리고 활동력 이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체력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러면 25분이나 30분 정도는 자기 어떤 경쟁력을 절정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하루하루 상황에서 어떤 그런 감정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이 쇼농 선수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지금 수비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뜩이나 또 현대모비스가 지금 김국찬에 이어서 전준범까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에서 쇼농이 조금 더 공격에서 이제 꾸준한 모습, 20점 이상 넣어주는 이런 모습 필요했는데 그게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공수에서 에이스가 최진수예요 지금. 네, 현대모비스는. 예, 그러니까 일요일 삼성전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제 현대모비스가 최진수의 2대2 핸들러 비중을 조금 한 번씩 쿼터별로 높게 가져가는 쿼터가 있거든요. 네. 삼성전도 그랬고 이게 좀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명진이나 어떤 다른 가드들이 2대2 핸들러 할 때보다 최진수가 할 때가 더 잘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재학 감독에게 좀 여쭤봤는데, 유재학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윙보다는 탑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윙이 아니고 탑인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최진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m 신장 대비 스피드는 좋지만은 그 스피드가 상대 수비를 완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의 스피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장 대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대1 할 때도 사이드에서 2대1 하면 최고 장점이 동선이 좀 더 짧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왜냐면은 중간에서 하면 양쪽에서 진짜 다 긁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 하면은 양쪽 수비도 견제도 적을 뿐더러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골 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건데, 최진수는 거기서 장점이 안 살아나요. 예. 근데 오히려 탑에서 2대1 하게 되면은 이 신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시야도 각도 넓고 그렇다 보니까 더 오히려 좋은 패서가 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현대모비스가 지금 공격 자원이 워낙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진수의 2대2 빈도가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그 임시방편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임시방편의 어떤 성격이 좀 짙고, 예. 저는 이제 최준수는 궁극적으로 현대모비스에서는 3&D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를 맡아서는 아마 실책도 좀 많아질 거고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쇼농이 살아야 함지훈도 살 수 있고, 그 함지훈과 쇼농의 2대2, 뭐 서명진과의 2대2, 그러면서 최진수의 어떤 그 백도어 컷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키넌 간트나 장재석은 플랜 B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경쟁이 괜찮은데 그거를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약점들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현대모비스가 극복을 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현대모비스 올 시즌의 어떤 성적의 지상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버튼이 불발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디온테 버튼이 결국 불발됐고, 지금 이번 주 내로 새 외국 선수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이제 불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디온테 버튼이 이제 추석 감사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을 주지 않았죠. 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상범 감독 말로는 그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케이스에서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NBA를 갖다 타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이제 잡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DB는 빨리 오라라고 그랬던 거고, DB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랬던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더 이상 여기까지밖에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버튼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는 미안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상만 감독 얘기로는 버튼이 다음에 KBL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DB로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가봐야 하는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버튼과 DB는 최종적으로 이제 불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DB가 뭐 계속 이제 반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뭐 외국 선수 교체 없이 가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김종규도 돌아온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뭐 KCC 잡으면서 연패 좀 끊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계속 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시즌 한정 놓고 봤을 때는 두경민, 허웅에게 공격의 어떤 중심을 맡기기에는 이 두 명이 지금 너무 불안하다. 네. 예, 그러니까 두경민 같은 경우는 뭐 손목 부상이 있었고, 허웅은 이제 비시즌 중에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었죠. 그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경민과 허웅이 야투 기복이 너무 심해요. 두경민은 지금 거의 야투율은 커리어 로우 수준이고 3점슛 시도도 너무
비중이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터프 3년도 많고 그냥 딥3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 효율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웅은 그냥 경기력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고 지난 시즌에 제가 알기로 3년 성공률만 거의 30% 후반대였고 그런 움직임으로 창출하는 어떤 공격들이 되게 좋았는데 올 시즌은 그게 많이 안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외국 선수 DB가 이제 곧 발표할 건데 그 선수는 반드시 두경민, 허웅 대신에 좀 더 공격적인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두경민 선수가 야투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이 선수 이제 메인 볼 핸들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목 부상 여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선수와 호흡이 잘 안 맞는 거죠. 일단 그 타이릭 존스, 그 저스틴 녹스가 있는데 타이릭 존스는 사실은 농구를 잘 모르고 하는 선수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운동 능력만 가지고 하는 선수 같고 그렇기 때문에 두경민 선수가 이제 터프샷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손목 부상 때문에 사실 그 야투율도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허웅은 그러니까 오프 더 볼 움직임의 효율성이 지난 시즌에 거의 탑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공격밖에 못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물론 두경민도 그런데 두경민은 적중률이 더 높죠. 근데 허웅은 캐치앤슛은 되는데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받아먹는 득점이라기보다는 패스를 받아서 거기서 뭔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되는데 두경민이 나갔을 경우에 허웅이 이제 메인 볼 핸들러로 뭔가 역할을 했을 때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근데 그 불안정한 게 수술 여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팀 동료를 잘 봐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웅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선수인가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두경민과 허웅이 사실은 저는 올 시즌 리그 최고의 듀오라고 봤는데 정상적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건들이 뭐냐면 그래도 외국인 선수나 김정윤 선수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받쳐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가드들은 거기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두 콤비가 지금 기복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시즌은 지금 이제 뭐 DB 같은 김정규도 밖으로 좀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3점 스트레치 빈도가 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스페이싱을 해주면은 이게 단순히 3점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페인트 존에서 또 넓어진 공간 활용해서 침도 해주고 거기서 포스트업도 해주고 득점을 생산해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타이릭 존스는 그런 부분에 센스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기여도가 낮고 저스틴 녹스도 뭔가 꾸준하고 안정감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만 3승했고 5연승 중입니다. 지금 양희종 복귀가 어마어마한 여파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죠. KGC로 가고 있다. 저는 최고의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 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저 당황스러워요. 제 예상대로 좀 더 뻔뻔해지셨어요. 드래프트 때는 되게 쑥스러워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주말에 보면 이제 KCC 잡아낸 경기 같은 경우 저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재도가 되게 좋은 것도 눈에 띄고 지금 뭐 외국 선수 이제 맥컬러를 누구랑 바꾸느냐 이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는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 최근 두 경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얼클락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자 발급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더 이제 얼클락이나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체제로 이제 좀 더 가는 거죠. 한 3경기 정도 더 뛰어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얼클락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부적 움직임이 좀 많아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 부분이 왜 좋아졌냐면 휴식기 동안 그 스크린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 좀 늦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재도나 변준영의 어떤 그 개인 능력 또는 오세근의 어떤 스크린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거나 패배를 하거나 했었는데 이 부분이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많이 좋았다. 엄청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도도 살고 2대2 되면 두 선수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이재도도 살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도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 스크린을 넣고 빠질 때
빠질 때 어떤 속도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재도 선수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선수의 어떤 그 기세가 좋아진 것 같고 이제도 살아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GC가 5연승으로 가고 있는데 양희종 선수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수비가 강화가 됐고 KGC의 어떤 흐름대로 경기가 가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와 이제도의 어떤 그 올라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GC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근 선수가 사실은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이죠. 한 경기도 못 뛰었었는데 1분도 못 뛰었었는데 그 센터진이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오세근 선수가 또 제 역할을 갖다 해줬었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GC는 아직도 완전치는 않은데 굉장히 무섭게 변해가고 있고 계속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얼클락이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수비에서 골밑에서 버텨주는 수비를 좀 해요. 물론 얼클락의 어떤 공격이 여전히 이제 외곽에서 쏘는 그러면서 팀 공헌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갖다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공헌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맥클라가 들어오게 되면 이 구조를 또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KGC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나중에 다른 팀들이 상대적으로 올라왔을 때 득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변준영, 이재도 뭐 선수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맥컬러가 있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이 정도만 딱 올라주면 만약에 수비가 필요할 때는 라타비를 쓰고 아니면 맥컬러를 쓰면 될 것 같다. 안 되면 또 바꾸면 된다. 지금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네, 가도록 마지막으로 할까요?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일단 최준용 사태가 있었었죠. 주중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 SNS 라이브 방송 중에 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자체 징계와 별개로 KBL에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랑 제재금 징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실수라고 하는데 그 실수 여파가 너무 컸고 SK에서 선제적으로 징계 3경기를 갖다 때렸는데 KBL이 거기에서 좀 2경기 늘어나 이제 5경기 징계를 갖다 내렸어요.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사태를 보면 그 퍼거슨 감독 말이 맞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특히 프로는. 그쵸.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 적당히 해야지. 최고의 어떤 그 메인이 뭡니까? 1륜농구 최고의 메인은 농구 분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만담하고 떠드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거죠. 만담하고 떠드는 걸 20분 하고 농구 분석 5분 하면은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잡담이 너무 길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실수가 들어가면 더 이상해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최준용 사태는 그 이상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가 또 팀 동료의 어떤 그 나체 사진 이제 보여주면서 그 팀 동료 그러니까 최성훈 선수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선수까지 이제 마상을 입는 엄청난 그렇죠. 마상을 입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최준용 선수는 여기에서 좀 뼈저리게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SK 최준용 선수가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전에도 이런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뭔가 커뮤니티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 굉장히 위험한 수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걸 자기가 자각을 하고 실수가 계속되면 그 진짜 실력이 되듯이 그렇게 좀 자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못했다라는 거는 진짜 좀 많이 좀 곱씹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SNS를 뭐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이제 그게 어떤 프로 의식 그리고 본인이 본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번 타이밍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이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SK가 경기력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경 감독이 이제 최준용에 대해서 우리 딸보다 더 신경이 쓰인다라는 이야기 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최준용의 어떤 감정 기복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진 것 같아요. 아니 예. 이게 비단 최준용 선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지금 KBL에서 뛰고 있는 모든 프로 선수들이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하는데 그거 자기 책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감독이나 구단이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속사정들이 있어요. 속사정인데 이 선수는 뭐 열이고 이 선수는 기복이 심하고 이 선수는 그래서 삐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 방송할 때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선수들 마인드 아니 자기가 돈 받고 자기가 하는 거 이렇게 칭찬이나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건데 그거 컨트롤 못해? 그럼 프로냐? 니들이? 저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싶습니다. 뼈저린 반성 필요하다. 아 네. 뼈저린 반성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왜 못하냐고. 네.
나 진짜. 또 얼굴 붉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왜 팀플랜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 최준영뿐만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도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의 몰라 이러는데. 그렇죠.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말. 그렇죠. 성인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르농구에서 제가 이제 이동혁 기자에게 혼났다고 해서 SNS에 뭐 이런 거 올린다든지 검은 배경에 정말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다. 녹화가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죠. 그 본문들 사이에서. 논란 별로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 그래요? 달라.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얘는 적절했는데 하급 효과는 극과 극이라니까. 우리 별 그거 없어.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격이다. 그런 격이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저는 진짜로. 그런 기본적인 걸 깔아놓고 뭔가 평가가 들어가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을 받아서 그게 맞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맞아요라고 따지든가 차라리. 왜 삐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여러모로 안 좋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검색어 순위에도 굉장히 높게 올랐고 이게 프로농구를 평소에 안 보시는 분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어떤 선수의 나체 사진을 공개한 거라서 일종의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성범죄랑 좀 이제 연관이 있는 이런 문제로까지 진짜 심각하게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리그 이미지에도 솔직히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출 행동들이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프로 어떤 리그의 흥행, 역량, 그 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최준영 선수 이렇게 5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그렇게 됐고 SK의 팀 플랜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완전 찌그러진 상황 같아요. 그렇죠. 많이 꼬였어요. 정말 많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포워드 농구 위력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지금 SK가 지금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준영이 여기 빠지면서 그냥 힘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네라스는 그대로고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자미런이 중심의 정적인 농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서 그나마 이제 신인 오지환 선수가 힘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지만 결과 자체를 뒤집을 정도가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그 많은 기자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다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런데 저는 동의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SK를 싫어하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시즌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있어요. 근데 과도한 의존도가 있는데 그게 최근에 1, 2년간 SK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다른 외국인 선수의 대항마들이 좀 적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 나가요. 근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있기 때문에 한두 경기 잡혀버리면 SK가 최정상급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뭐를 알파를 시켜야 되냐. 최준영, 김민수, 안영준 이런 포워드진들 그리고 미네라스는 거기서 더 보너스 개념이고 이 선수들이 좀 더 견고하게 나가면서 거기서 핵심이 최준영이었거든요. 안영준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스매치를 잘 활용을 하고 이 세 선수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리고 김선영이 왜 불안하냐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좀 떨어지는 가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드긴 한데 수비가 불안하고 거기에서 공격이 어떤 돌파 슬래셔 능력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세밀하게 장치가 안 되면 이 선수도 기복을 타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체인저 역할을 못하는 그런 가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꼬여버리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꼬여버릴 수 있다.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라고 말씀을 갖다 드려서 그래서 뭔지 모를 불안함이 있다. 근데 단 좋은 건 뭐냐면 SK가 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고 그래서 시즌 전에 플랜 B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최성원이라든가 병균이라든가 양우섭 이런 선수들 식스맨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전술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1라운드, 2라운드 이후에 다른 팀들이 올라올 때 SK가 거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잡지는 못하면 SK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방송 보시면. 근데 여기서 최준영은 굳은자였단 말이죠. 3억까지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문경감도 시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최준영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선수가 거기에서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못 나오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팀 분위기를 완전히 쑥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태 이후로 SK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책을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걸 아직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SK는 그런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팀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큰 위기가 오긴 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떤 기로에 놓였는데 이 부분을 갖다 잘 수습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제 유의한 또 위안권도 있죠. 예,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재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되게 좋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 SK는 빠른 농구를 잘하는데 빠른 농구가 안 될 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이제 오재현은 이제 둘 다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K가 추구하는 어떤 스피드 농구, 상대의 어떤 공격 실패 이후에 치고 나가는 농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 선수는 상대 수비를 가로질러서 혼자 원맨 속공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확률도 높아요. 거기에 플러스 2대1을 할 때 김선영과 어떤 다른 타입의 핸들러, 김선영이 2대1을 할 때 그냥 림으로 그 순간 속도를 하면서 쭉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핸들러라면, 오재현은 자신이 이제 좋은 사이즈와 몸으로 미드레인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꽂거나 어떤 이제 빅맨 옆에 있는 빅맨에게 이렇게 떨궈주는 패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선수가 활용도가 지금 그래서 높은 거고 앞으로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 SK에 없는 스타일의 가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SK에 없는 스타일의 가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선수 수비가 돼요. 네, 그렇죠. 1대1 수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스크린 대처 능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스틸 능력이 되게 좋고 변준영 1대1로 막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선수는. 게다가 파워가 괜찮고.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 때 좀 평가를 절하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슈팅 능력인데 이게 과연 개선이 될까? 그러면서 이제 1순위로 지명이 안 되고, 물론 이제 얼리를 좀 빨리 늦게 신청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SK가 잘 캐치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선수가 잘하면 스틸픽이 될 수 있겠다. 8순위, 9순위 또는 한 6순위, 7순위 정도? 왜냐면 연습 경기 때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슈팅 능력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다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슈팅이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슈팅 능력 개선이 저는 제일 쉽다고 봐요. 다른 오히려. 능력들보다. 예.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타고나는 부분들의 어떤 개선점들이 슈팅 능력은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수 상당히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